지난 이야기. 정유재란 발발 이후 진린 장군이 이끄는 명나라 수군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돕는다.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본국으로 귀환하려 한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섬멸하고자 노량해협에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데,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자 최대 규모의 함대 전투가 펼쳐진 노량해전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7년의 전쟁을 마친 노량해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지난 시간 명량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의 원흉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꽁무니 빼고 도망갈 일만 남아있는데, 사실 노량해전 하면 이름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럼 노량해전이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얘기해봐 하면 얘기할 수 없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정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방적인 철군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럼 조명연합군도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9월과 10월 사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제 조명연합군의 작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로 병진 작전이라는 이제 큰 작전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로 4개 길에 4개 방면으로 군대를 진격시킨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로군 3개, 해로군 하나 이렇게 해서 사로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한양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좌로군은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있던 울산 외성을 목표로, 명나라 장수 마기, 그다음에 조선군 장수 김응서, 선거이 이렇게 지휘관이 편성되고요. 중로군은 가운데에 있는 이제 사천, 시마저 요시히로가 응거하고 있는 사천 외성을 목표로 해서, 명나라 장수는 동일원, 그다음에 조선 장수는 정기룡, 그다음에 우로군, 우척은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순천 지역의 고니시 유키나가 응거하고 있는 순천 외성을 목표로 해서 권율 장군이 그쪽 방향으로 이제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는 3개, 그리고 순천 외성은 수군과 육군이 같이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작전이 이루어지는 게 사로 병진 작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형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현재 그 지역을 보면 순천 외교성 지역을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현재는 다 간척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순천 외성, 그다음에 그 앞에 뭐 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많은 지역이 육지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로 순천 외성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사실은 일본군 당시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집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고요. 그 앞에 원래 이제 간척 사업이 되고 공단이 만들어지고, 그 공단 끝부분에 보면은 동남쪽에 보면은 작은 동산 비슷하게 보이는 네. 지역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장도 지역입니다. 장도. 그럼 원래는 저기가 바다였던 바다였습니다. 곳이군요. 네,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됐죠. 바다가 육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장도로부터 이제 서북 쪽으로 올라가면 순천 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순천 외성 전투에서 육군은 뭐 워낙 유정이 소극적으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잘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소극적인 전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진린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유정 장군 지휘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장군기를 확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수군의 작전이지 않습니까? 수군의 작전을 보면은 저 장도 지역을 공격한 게 9월 20일부터 21일, 22일 한 2, 3일 정도 작전이 있었습니다. 네. 저 장도 지역을 점령하면서 해전이 있었고, 그 해전의 과정에서 뭐 30척을 불태우고 뭐 11척을 납포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당시에 조선 호로들을 다시 구출했고, 그다음에 군량미 이런 것들을 뭐 획득하고 필요한 일본군 물자들은 다 태웠다 이런 이제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초전에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9월 달에. 그다음에 2차 공격이 이제 10월 2일부터 한 4일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순천 외성 쪽으로 붙어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2일 날 뭐 거의 뭐 60보 순천 외성 뭐 60보 근처까지 갔다. 60보면 40m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외성에 붙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조선군 수군에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첨사 황세덕이라든가 일부 수군들에서 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배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10월 3일 날 이제 명나라군하고 이제 조선 수군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이게
조수 간만의 차이를 고려해서 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앞쪽에다가 일본군이 말뚝을 박아놨다 그럽니다. 어허.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공격에 들어갔는데 제때 못 빠져나온 겁니다. 말뚝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명나라 수군이 한 39척이 이게 갯벌에 얹혀버린 겁니다. 이게 조선 판옥선도 같이 작전하다 보니까 세 척이 같이 얹혀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일본군이 그 얹힌 명나라 수군과 조선 수군을 공격한 거죠. 네. 그래서 결과로 보면은 명나라 수군이 한 2천여 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하고 명나라 39척은 다 불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조선 판옥선은 그 과정에서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조선 수군 이제 훈련이 잘 돼 있고 하니까 네. 그 활용해서 이제 끝까지 버틴 거죠. 다시 썰물이 들어오고 판옥선은 나오고 명나라 수군은 2천여 명이 저 사상자가 발생한 거. 그럼 이때 명나라 육군이 좀 돕고 지원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피해는 안 입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린 장군이 열받았던 겁니다. 가서 장군을 찢어버렸다. 예, 유정 장군 막사에서 장군을 확 찢어버렸다. 현역의 지형상 해군이 네. 상륙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구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포는 성벽에 전혀 피해를 못 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천해성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 좀 보잘것없는데 그 그림이 남아있지만 원래는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중선이고 해안 방어도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접근하면 양쪽에서 십자포하러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육군을 위한 어떤 병력 분산 효과 정도밖에 없어요. 네. 일단 이 장수들 저희가 인정은 해야 될 것이 일본 내전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백전 명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조선을 공격해 왔고 이들이 조선의 성을 짓고 버티고 있다는 건 공격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명나라군과 조선군의 입장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군의 어떤 큰 국가 전략 이런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병부상서, 형계와 그 참모들이 나눈 이야기가 명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 형계한테 병부상서한테 질문을 했냐면은 도대체 명나라의 전략이 뭡니까? 우리 조정의 전략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전엄하, 양초엄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전쟁하고 적을 살상하는 거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화친을 이야기하고 적을 위무해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명나라 전략이었던 거죠. 이게 도덕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명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명나라는 이미 이제 말기지 않습니까? 그럼 사방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조선에 지금 병력이 뭐 6만 명이 와 있지만 실제로 그 병력을 여기서 다 소진해 버리면 국내 반란군을 진압할 전투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끔 군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야, 그 보면은 목표를 왜 세 개로 이렇게 병력을 나누었어?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지적이 일정 타당한 면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게 결국은 과거의 교훈이 반영되더라고요. 1차 울산 외성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1597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이제 외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포위를 해서 뭐 식수도 끊고 해서 가토 기요마사가 거의 굶어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사실은 주변에 있던 일본군들이 그쪽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명연합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만 더 사실은 포위하고 있었으면 승리를 사실은 함락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훈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사로 병진으로 가면은 적이 서로 구원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로 병진으로 해서 전투력 분산을 감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순천 전투를 이겨내긴 했지만 장기전으로 갈 때 이제 순천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이 사건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면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적을 약하게 만들고 이겨야 된다. 약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일단 해상에서 수군이 버티고 있으면 배가 못 오니까 보급이 차단된다. 육상 보급로는 조선군이나 이 게릴라들이 얼마든지 중간에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상 보급로가 끊기면 식량이 와도 조금씩 온다는 거예요.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은 쟤들은 굶어서 힘을 못 쓰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굶지 않아도 이제 식량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사기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적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봉쇄 작전으로 갑니다. 이 포위가 아니라 봉쇄예요. 여기서 수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연합함대를 거느리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아무리 버텨도 결국은 얼마나 버티겠어.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린 죽는다 싶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딜이 온 것 같아요. 전쟁 끝났지 않냐. 네. 우리 가니까 곱게 보내줘라. 그리고 이때 하는 말 있잖아. 네. 너희도 안 다치고 우리도 안 다치고. 결국 우리 갈 텐데 길을 막으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울 테니까 그렇죠. 피차 다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솔깃하는 말이에요. 이제 끝내고 집에 가자. 근데 이럴 때 이수인 장군이 이걸 거부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복수심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노량해전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되는데 당시에 일본군이 물러가고 나서도 선조는 평생에 제일 무서운 말이 일본이 다 쳐들어온다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 섬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정말 우리말로 왜 옛날에 애들한테 뭐 호랑이 온다 하듯이 왜군이 온다라고 누가 장난했으면 까무라칠 정도로 평생 트라우마예요. 이제 또 쳐들어오면 우린 망한다. 이젠 지구력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적한테 최대한의 타격을 줘서 너희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 끝났을 때 적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도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7년 동안 전선에서 고생한 그새 애들은 뭐 신혼 때 군대 왔는데 애가 7살이 됐어.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우리 그렇죠. 인간적으로. 마지막 전투야. 보내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전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적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병사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수인 장군은 군인의 사명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을 보낸다는 것은 휴머니즘 같지만 그러면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적이 다시 쳐들어올 수 없도록 최대한의 타격을 줘야 한다. 이것이 특히 전쟁에서 적이 퇴각할 때 이게 반드시 섬멸해야 되는 그렇죠. 게 그래야 두 번 전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냥 그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투에서도 사실은 전과를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퇴각하는 적을 공격해야 이 전과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조선 조명연합군은 어디에 정박하고 있었냐면은 순천 외성으로부터 쭉 나와서 장도를 지나서 동쪽으로 보면은 좀 큰 섬이 있고 그 지금은 육지로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이제 묘도입니다. 묘도. 요도. 조 지역에서 그러니까 11월 11일부터 주둔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상황을 보면은 11월 8일 날 고금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비변사로부터 순천 외성에 있는 그 고니시 군이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라라고 이제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9일 날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쭉 해서 2박 3일 정도 기간을 걸쳐서 저 순천 외성 앞으로 오는데 도착한 시점이 이제 11월 11일이 되는 거죠. 이제 일본군이 이제 진짜 봉쇄를 하고 있는지 정탐을 보냅니다. 네. 한 10척 정도 정탐을 딱 보냅니다. 근데 딱 앞에 막고 있으면서 그 10척을 파괴시키니까 일부 도망가고 그래서 고니시군의 입장에서는 봉쇄됐다. 일단 탈출로가 봉쇄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니시가 진린한테 뇌물을 줘서 이제 좀 이렇게 배도 빼는 게 뭐냐, 좀 통하게 하고 연락선을 보내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명군과 일본군이 이렇게 내탕할 때 그럼 미수지 장군은 어떻게 대응했어요? 이수인 장군은 이게 전략적으로 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진린을 막 공략을 해요. 근데 이제 진린한테 엄청난 정말 그거면 충분히 이제 진급할 수 있는 이제 뇌물을 약속을 합니다. 뭐 수급을 2,000개를 주기로 했다든가 뭐 하여간 엄청난 걸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통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뭐 사위가 뭐 만나러 왔는데 뭐 사위 한번 만나게 배 한 척만 보내게 해달라. 그래서 뭐 8명 탄 조그만 배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명나라 쪽에서 봐주고 빼준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이수인 장군이 분노를 하는 이제 그 속임수다. 그 과정이 이제 14일, 15일, 16일 사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배 한 척 정도가 이제 빠져나간 거죠. 11월 16일 날 빠져나가니까 이제 기록에 보면 난중일기 기록에 보면 11월 17일에 야간에
저쪽에 순천 외성 쪽에서 횃불이 올라가고 저 남해도 우측을 보면 이제 창선도라고 있습니다. 네. 남해도 우측에 저 창선도 앞바다 쪽에서 같이 횃불이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작전을 뭔가 짰다 그래서 이거네. 신호를 이제 주고받은 거죠. 근데 진린도 속임수 좀 몰락했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여간 이걸 분명히 이건 적의 구원명을 요청하는 연락선이다. 네. 화를 내는데 건수를 잡는 거지. 네. 내가 안다. 어. 이거 보고서 올라가면 어. 지금까지 싸운 거 없다. 사고는 났는데 네. 그거를 미리 어쨌든 막을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군도 탐지망이 있으니까 당연히 명나라 쪽으로 빠져나갔겠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 이수인 장군이 진린한테 가서 이거라도 어떻게 속대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미 적한테 연락은 갔으니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싸워야 된다. 이런 구실로 써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군이 이제 순천 외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결하는 시점이 11월 17일과 18일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이 알려진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왜군의 그 예. 연락병에게. 네. 그래서 당시에 일본군은 최대한 수군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사천 외성에 이제 시마조 요시히로가 주 전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해도에 집결하고 있던 소 요시토시, 그 다음에 거제도에 집결하고 있던 다치나마 무네시게 이런 이제 장수들이 이끄는 전력을 전체를 다 모으는데 한 500척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병력은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와. 되는 대규모 이제 최대 병력이 집결한 거죠. 네. 수군이. 이순신 장군께서 적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은 기록에 의하면은 18일 저녁 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빠져나간 지 얼마 안 돼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8일 저녁 6시에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를 딱 받았죠. 그때 이제 진린한테 가서 출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가하는 빌미로 활용한 거죠. 나는 그랬더니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린도 몰래 뭐 사실은 그렇게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안 나갔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명장의 자질을 갖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먼저 단독으로도 출전하겠다 네. 하니까 이제 따라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10시에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묘도 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창선도 앞바다에서 집결을 하면 결국은 노량해협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 외성으로 들어가면. 네네. 그러면 이제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조선 명나라 수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겁니다. 네. 첫 번째 선택지는 기다리는 거. 네. 기다리다가 오는 걸 네. 공격하는 거. 두 번째는 앞으로 나가서 노량해협 앞쪽에서 공격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네네.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첫 번째 그 작전을 얘기하실 때 네. 와, 한산도 앞에 그 느낌과 비슷하다. 저 나오는 걸 하객진으로 둘러싸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순신 장군은 후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묘도는 지금 순천해상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네. 저 상태에서 묘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 사실 앞뒤로 막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해협 쪽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데 결국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제 주도권에 관한 문제죠.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노량해협 쪽으로 가서 적의 주 전력을 격파하고 나면은 이게 순천외성하고 잘 협조가 안 되면 이쪽을 격파하고 다음에는 순천외성 왜군까지도 격파할 수 있다. 네. 기회가 된다. 네. 이제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지휘관은 항상 전장에서 주도권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량해협 앞쪽으로 조명연합군이 같이 나갑니다. 배치를 보시면은 묘도 쪽에서 앞으로 노량해협 쪽 쭉 가다 보면은 해협 앞쪽에 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게 대돌이라고 있는데 대도 섬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섬이 종으로 쭉 막혀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저 대돌이 대도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명나라 수군이 주로 배치되었을 것 같고요. 추정컨대 남쪽은 조선 수군이 주로 배치가 됐습니다. 왜 남쪽에 조선 수군이 배치가 됐겠습니까? 거기가 더 치열할 곳으로 예상됐어요. 당연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지점을 남쪽에서 막아야 네. 어떤 형태든지 최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저 대도군도 북쪽은 명나라 주력이, 그 다음에 남쪽은 조선 수군이 막고 일부 부대를 복병 배치를 저기 노량해협 입구 쪽에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8일 저녁 자정의 배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지껏에 저희가 대첩과 조금 다르다라고 느낌이 딱 벌써 오는 게
입구와 이동 경로를 막고 네. 퇴로를 딱 막는다. 이 네. 얘기는 여지껏은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쫙 피해를 준다 하면서 뒤로 간다였는데 지금은 막고 모조리 섬멸한다.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오네요. 이번에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일단 규모가 훨씬 커요. 네. 그리고 일본군이 사실 한산 때는 군대가 분리돼서 왔잖아요. 네. 70여 척이 왔지만 이번에는 거의 500척이 옵니다. 그리고 이번 연합함대는 합쳐서 와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네 편을 구해야 된다는 목적의식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조선하고 명나라군도 수가 꽤 많은데 대신에 이게 또 연합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뛰어나다는 거는 상황을 보고 전술을 맞춘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이겼으니까 이렇게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조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투의 목적도 달라졌고. 그래서 그때처럼 감싸서 좀 여유 있게 하는 전투를 하다간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얘들이 지금 밀집해서 뚫고 나가니까 용감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좁히고 밀도를 높여야 된다. 치열할 수밖에 없네. 네, 그걸 다시 말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처절한 전투를 각오해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투인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라 이게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전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던 방식보다도 오히려 그것도 버리고 격렬한 정말로 격렬한 일전을 준비해라. 이게 노량해전의 최고의 키포인트예요. 조명연합군은 적의 지휘부가 주둔한 울산, 사천, 순천 외성의 공격을 결정한다. 권율 장군과 명나라 유정 장군은 육지를 통해 순천 외성을 공격하고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연합수군도 순천 외성 공격에 참여한다. 하지만 순천 외성의 육지 공격이 막히고 연합수군도 조수간만의 변화 시기를 놓치게 되며 큰 피해를 입는다. 조명연합군의 순천 외성의 함락은 실패로 돌아가고 이순신 장군은 전략을 바꿔 순천 외성 공세 작전을 펼친다. 순천 외성에 갇힌 고니시 유키나가는 연락선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한다. 500여 척에 달하는 일본 함선이 창선도 앞바다에 집결하고 이순신 장군 역시 이를 막기 위해 전투 태세에 들어간다. 정말 그냥 전략만 딱 들어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명량 때 13대 130이다. 뭐 저쪽이 병력이 많았다. 이때 당시의 병력은 일본이 가진 모든 수군의 전력을 박박 끌고서 가지고 온 우리 연합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의 이 수군이 지금 들어오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노량해전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량해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량해전 하면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신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해전의 어떤 경과를 잘 이렇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노량해전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배치를 설명드렸다시피 입구에서 나올 때 우리의 복병선과 일본 수군의 선봉대와 교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 대도군도 앞쪽에서 결국은 이제 적의 본대와 조명연합군의 수군이 부딪히는 그 전투가 한 번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일본 수군이 밀려서 관음포로 들어가서 관음포에 갇힌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단계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져 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기록에 보면 대체로 자정하고 새벽 2시 사이에 노량해협 북쪽에 매복해 있는 조명연합군 부대와 일본 선봉대가 교전이 있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옵니다. 와. 새벽 한 3시부터 한 5시 사이에 대도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본대와 조명연합군의 본대가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일본 수군의 입장에서는 돌파해서 순천외성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나오니까 결국은 첫 타켓트가 명나라 수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등자룡이 이제 거기서 맞서 싸우다가 이제 화포 조작의 실수로 불이 나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이 그 배 판옥선에 타서 이제 백병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린도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조선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지침에 의해서 진린을 포위망을
그 풀어주고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때 이제 주 전투 방법은 화공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북서풍이 마침 불고 있었어요. 북서풍이. 그래서 그 화공을 통해서 상당량의 이제 상당수의 일본 수군을 불태우는 전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2단계 전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탈출을 하려는 발악과 화공이 네, 치러지면서 엄청나게 치열한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격전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전투에서 일본군도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구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일단 규모도 엄청났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이제 선봉에 섰던 군대가 시마즈 부대인데 이 부대가 사실 일본에서 유명 군대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천외성에서 승리했던 것도 시마즈고 나중에 새끼가라 전투에서도 이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다. 또 해적 집단들이라서 해전이나 전투 경험도 제일 많았던 부대고요. 치열했던 전국구 시대 때 가장 유명세를 떨친 번이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승리는 조선군이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네. 일본군이 여기서는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돌파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루트가 있어요. 네. 고니시군도 나중에 결국 밖으로 나가 도는데 네. 바깥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가질 않고 앞으로 돌파해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관음포로 잘못 들어가 버려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기록에 보면은 일단 첫째는 조류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아침에 되면서 조류가 일부 새벽에 되면서 바뀌고 두 번째는 일본군이 최초에 그러니까 심야에 매복 다음에 본대가 최초에 전투할 때는 순천 외성으로 뚫고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새벽이 되면서 이제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마저군도 일단 탈출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튼 거죠. 네. 남쪽으로 튼 상태에서 방향을 튼 상태에서 조류가 밀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해안선 쪽에서 막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낮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기 관음포 지역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게 바다로 통하는 출구라고 생각하고 저쪽에 밀려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막힌 길이 막혀버렸네. 예,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는 일본 수군과 그것을 막고 격렬하게 위한 조선 수군의 치열한 이제 전투가 이어지는 거죠.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 예상을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하면 적이 우왕좌왕 도망가야 선멸하기가 좋은데 애들이 도망가다가 앞에 막힌 대로 잘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돌아서 나오면서 이제 죽기 살기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면 돌파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사실은 길을 열어줬으면 왜 그런 말도 있잖아. 뭐 도망가는 척을 쫓지 말라. 뭐 포위망은 항상 한쪽을 열어줘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이순신 장군도 전사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길을 살짝 열어주고 지나가는 적을 쫓아가면서 공격하면은 그런 고급할 전술을 쓸 만큼은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돌아 나올 때 싸고 정면 대결로 붙어버린 거죠. 아마 당시에 이제 일본 수군은 이제 첨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안가 쪽으로 빠져나와서 일본군이 도망가면은 속도상으로 판옥선이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갇힌 상태에서 저걸 경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둬놓은 쪽이 오히려 갇힌 쪽보다 숫자가 적은 상황이니까 네. 사실 조금 알면서도 조금 걱정도 되고 좀 안쓰러운 상황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순신 장군은 경멸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념의 변함이 없으니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접전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 격전의 순간은 지금까지 해전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던 건 확실해요. 네. 이게 이제 후대에 쓴 기록이라 전쟁 상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유명한 기록이 하나 있어요. 포를 쏘고 활을 쏠 겨를도 없어서 이 불덩이를 집어던지며 싸웠다. 그렇게 해서 200여 척을 불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제대로 된 전황을 묘사한 게 아니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활을 안 쐈냐. 뭐 이순신 장군도 활을 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 쐈다는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한산 대첩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선군의 전술이라는 게 원거리에서부터 조여가면서 포, 활 그리고 가까워지면 제압 사격하고 어쨌든 배를 파괴하려면 불태워야 되니까 이렇게 포와 활과 화구 근접전하면서 체계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르르 돌격해서 전면으로 붙어버리니까 포를 안 쐈다가 아니라
그런 평소에 체계적인 전술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겁에 질리고 밀리고 하니까 한두 척이 붙는데 이제는 다 빠져나와야 되니까 다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붙어서 판옥선이 함몰될 위험이 처한 거를 포위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옆에 가서 쏴줘서 걔들 제압하고 이런 식의 정말 처절한 근접전이 벌어진 거죠. 이게 앞서서 명나라 장수들도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당연히 최일선에서 지휘하시던 이순신 장군도 위험이 닥치셨겠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들을 때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유탄에 맞았다. 근데 이게 참 같은 상황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어차피 총알은 날라오는 건데. 네네네네. 그래서 뭐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 뭔가 지나가는 총알에 우연히 불운하게 맞았다. 이런 거를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네. 강조하려고 유탄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사하는 상황을 오히려 오해를 발생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임하셨다 그래서 갑옷을 벗었다 이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이순신 장군이 이 앞으로 나 또 수모 겪기 싫다 뭐 이랬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네. 그 얘기는 사실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난 모욕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 전사하던 상황은 이런 게 아니에요. 훨씬 치열한 중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제대로 묘사된 게 없는데 단편적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직접 활을 쏘며 싸우다가 총탄에 맞았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접해서 주변에 왜군들이 새카맣게 앞에 옆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장군이 직접 맞아요. 격렬하게 내리쏘면서. 드라마에서 그러다가 보여요. 맞았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부대인데 명나라 지휘관 등자령이 이때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명나라 군도 다 치사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결사대 200명을 뽑았대요. 이건 뭐냐면 이미 근접전이 될 걸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특전사 200명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싸웠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배가 포위됐을 때 근데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순신 장군 배에 올라타서 싸웠다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격렬한 백병전 상황에서 옆에 붙어서 이제 돌격하면서 백병전으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명나라 스파르타군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등자령 배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동불능이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배에서 우왕좌왕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군이 달라붙어서 막 올라타게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해지니까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쪽으로 붙어서 등자령 배를 구해주다가 총에 맞았다고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신 것뿐만 아니고 많은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전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리포 첨사 이영남, 나강 군수 방등용, 그다음에 흥감 고덕장 이런 분들, 그다음에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님하고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송일입 조방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전사하기 전에 이미 먼저 조총을 맞고 기절해 있었다 그래요. 예. 당시에 이제 전투가 끝났을 때 조선 수군에 이제 뭐 전사자나 이런 걸 보면 한 200여 명 됐다 그러는데 그 병력 손실에 비해서 지휘관들 손실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접 전투에서 지휘관들도 정말 앞에서 말단 병사처럼 건접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그 솔선수범했다. 이런 측면을 당시 전투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훈련했던 잘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각오한 굉장히 위험한 그렇습니다. 격렬한 전투를 치르니까 이순신 장군이야 그 역전의 지휘관들이 전부 앞장서서 싸운 거죠. 심지어는 조총을 6발씩이나 맞은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5대 통제사가 되신 분인데 류형이라는 그 장군이신데 5대 통제사. 살아남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총을 6발 맞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통제사께서는 나중에 이제 그 궁정에 가셔서 이게 사촌에서 한 발, 노량에서 한 발, 아니요, 전부 노량에서 맞았어요. 예. 노량에서 여섯 발. 1시, 새벽 1시 35분에. 예.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네. 진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전사를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전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보통은 사실은 전투 중에 지휘관이 사망했다? 이거는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돌아가실 분이라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 격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거죠. 아니, 그건 진짜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송일입이 갑자기 이렇게 초계바다 쓰러지는 바람에 네.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뭐 몸을 더 일으키셨다거나 내가 더 저 자리로 가야겠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진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엄청난 격전에 2명의 사령관이 전사했는데도 이긴 거는 기적이다, 천운이다 뭐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불행이 될 만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외성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 교두보를 확보하러 왜군이 들어오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고니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격전이 이제 자정부터 이제 아침까지 쭉 격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격전이 심했던 시간 대체로 아마 뭐 한 새벽 2시나 뭐 4시 여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천 외성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묘도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묘도 남쪽을 통해서 묘도 남쪽을 통해서 탁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해도하고 조 사이로 뒤로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조 사이로 묘도 남쪽으로 해서 남해도를 돌아서 빠져나가서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경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순신 장군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그 기록에 보면은 이제 관음포에서 전사하신 시간은 대체로 보면 이른 아침이라고 그러는 걸로 봐서 한 8시 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시점은 이제 정오 시점이 되면 끝나고 그래서 진린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거의 뭐 주저앉을 정도로 이렇게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하고 조명연합군이 다 같이 뭐 울음바다가 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포에 일단 유해를 이렇게 그 상륙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도 유적지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동하는 데가 이제 고금도 본영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아산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덕형 선생의 기록에 보면은 그 이동할 때 어린아이, 노인, 호남의 백성들이 나와서 전부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고골하고 제문을 짓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덕형 선생의 기록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네, 우연이겠는가? 그 말 속에 사실은 함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한 사연이 있고 그 이순신 장군의 기여한 바가 그만큼 크다. 뭐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명의 조선시대 왕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신도비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그 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조대왕이 이순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순신 장군의 업적 또 충무공이라는 시호 이런 것들을 내리면서 굉장히 선양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왕으로서 신하한테 처음으로 사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도비를 왕이 직접 쓴 거죠. 그러면서 그 신도비에 이렇게 써졌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할에 따라서 조선의 운명이 그야말로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도비를 비문을 짓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지어주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 거죠. 왕으로서.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조 대왕이라고 불리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종께서 이제 현충사의 액자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문을 지었는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옛말에 절개를 지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는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자기 몸을 죽여서 나라를 살린 건 들어본 적이 없다. 굉장히 그 말에 저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선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설마 여기서까지 실망을 시키려고. 선조는 끝까지 갑니다. 역시. 이게 11월 24일 밤에 이제 승정원에서 보고가 와요. 명나라 군대한테 첩보를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 뭐 이렇게 보고가 오는데 뭐 오늘 밤이 깊었으니까 내일 승정원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명나라 측 군사 대표였던 형제가 와서 이순신 장군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조가 그 얘기는 안 하고 등자룡 전사한 얘기만 막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교적 언사일 수도 있죠. 네. 그냥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신네 장군 전사했는데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내가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끝까지 이제 뒤끝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이순신 장군 집안이라든가 보면은 그 조선에서 그 뒤로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최대한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조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는 자기한테 자기 이해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해관계랑 상관이 없으니까 또 막 지켜주는 좀 치사하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사를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국가와 국민이 현명해지고 체제가 건강해진다면 살아있을 때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이런 뭐 이야기들이 역사상 많이 반복되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량해 전환에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너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또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최대 규모의 격전이었고 최대 규모의 승전이기도 했죠. 좌의정 이덕형이 현지를 돌아본 뒤에 일본 군선 200여 척을 격추시켰고 사상자가 수천 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수천 명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해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체가 109, 70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 몇천여 명이 그 참전을 일본군이 했는데 보이는 게 수천이면 그냥 다 잡는 거죠. 자,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다른 해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과 노량해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이 전투는 그냥 이기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적한테 최대한 피해를 입혀서 다시는 재침이라든가 전쟁을 시작할 의욕을 꺾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아군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전투는 결국은 이제 건조 전투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일본군 중에서 가장 최정의 군대와 마지막 결전 형태의 전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세 번째 특징은 결국은 이제 이 전투가 야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야간이 되면은 일단 조선은 총통이나 활로 전투를 주로 하는 방식으로 싸우는데 야간이 되면 그만큼 가까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전투의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해서 최대한 피해를 입히기 위한 전투, 그 다음에 야간에 있었다는 것, 또 치열한 건접전이 있었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많은 피해와 연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뭐 물론 조선이 강제로 이제 주권을 침탈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진짜로 일본은 야, 조선은 들어가지 마. 뭐 정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 체제에서 그쪽도 세국 정책을 하고 그런데 임진왜란에서 사실 일본군이 굉장히 위험한 피해를 입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몰락의 치명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저 나라에 들어가서 싸우면 이겨도 정권이 몰락할 수 있고 우리한테 남는 게 없다. 항상 인풋 아웃풋이 어느 것이 더 크냐잖아요. 그건 확실히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죽음, 그다음에 조선 수군들의 활약은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선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전투나 전쟁에 관련된 기록은 우리 임영환 소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조만큼밖에 안 써놔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3대 대첩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뭐 우리나라 국보 76호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옥살이를 하시던 때 말고는 정말 세세하게 거의 매일같이 쓰셨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쓰신 걸까요? 난중일기를 보는 사람들은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군복을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해지려면 책임감을 가져라.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보통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책임감을 가지면은 존경받을 일을 할 수 있다. 탁월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난중일기를 기록하면서 조선의 어떤 전쟁의 향방에 대한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중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짓누르는 책임감을 사실은 스스로 이제 자신의 어떤 그것을 가다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결국은 난중일기를 쓰면서 그것을 내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대첩으로 알려진 노량해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뭐 다들 존경하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특징, 위대한 점을 읽으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모든 명장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전략적 사고.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이 전투의 목적이 뭐냐? 이걸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술적 사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세 번째는 그 전략과 전술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요. 내가 죽어도 좋고 쫓겨나도 좋고 모욕을 받아도 좋다. 한 명의 병사도 헛되이 희생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 전략과 전술의 군인의 사명을 위해 책임감을 위해서는 다 같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그러니까 말로 정말 훌륭하시다. 뭐 충성하다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순신 장군의 전투와 모든 대처 방식을 보면 이 세 가지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존경해야 되고 본받아야 한다.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명장의 조건이고 리더의 조건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정말 살아보고 그런 사람을 정말 찾아서 지지해 주자. 그래야 모든 집단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3대 해전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제가 느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은 없다. 네. 노량해전이 사실 마지막 전투이면서 최대 해전이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 수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투입니다. 아마 노량해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몇백 년의 평화가 사실 일본으로부터 적어도 평안한 침략은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의 위험을 감수한 거죠,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이고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량해전을 다시 짚어보고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한산대첩을 시작으로 명량 그리고 노량해전까지 총 6부작 이순신 장군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한민족 최고의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의 아주 위대한 면모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말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존경을 받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게 영화 두 편이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네, 명량과 한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노량이 제작 막바지에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웅의 이 모습을 잘 표현하는 영화로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전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